자, 오늘은 지난 12월 3일 그 계엄의 진실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4050 그런 세대로서 현업에만 좀 집중하다 보니까 좀 정치 관련 그런 이제 이슈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민주화가 된 사회다 보니까 또 법이 정한 그 테두리 안에서 또 정권 교체도 이루어지고 있고 민주화가 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 이슈보다는 먹고 살 길, 가족을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좀 집중을 했었는데요. 지난 이제 12월 3일 날 이제 계엄이 선포되면서 좀 뜬금없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에 그렇게 이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뭐 이렇게 혼란스럽다고 이제 보지는 않았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항상 뭐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항상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뭐 전에도 이제 항상 봐왔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계엄을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좀 힘으로 눌러보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봤는데요. 결국엔 뭐 6시간 정도 계엄으로 그냥 끝나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왜 계엄을 선포했을까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뭐 영어 수업을 강의하면서 공부 쪽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거를 완전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분석하고 또 자료를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분석 툴이 생기면은 주관을 갖게 되면은 이제 뭐 자기 만족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번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제 이 정치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영어 수학 강의를 조금 이제 등한시 했는데요. 나라가 이제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나라가 안정적일 때는 정치에 크게 신경 쓰지 않다가도 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나 뭐 이런 어떤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 팔도에서 의병이 어, 나타나는 것처럼 저 역시도 뭔가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지식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을까? 그럼 향후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가 흘러가게 될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의 이제 제 의견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주지하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민주당의 어떤 폭법, 뭐 탄핵, 뭐 이런 걸로 해서 갖고 이제 그 기억을 했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부정선거 이슈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처음에는 담화문에서도 이제 나왔지만은
큰 비중을 차지 안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민주당의 복고 이런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반작용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거는 이제 둘째 문제고 가장 이슈가 된 게 이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 이제 뭐 겉모습만 보고 좀 어리숙해 보인다. 치밀하지 못할 것 같다. 뭐 술이나 마시고, 뭐 감정에 연연해가지고 판단하고 그럴 거다. 뭐 이렇게들 이제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어떤 겉모습보다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모습 그런 것들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춰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겉모습은 좀 이렇게 풍채가 좋으시고 좀 걷는 모습도 좀 뒤뚜당 하시면서 조금 뭐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대통령으로 좀 보기에는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스마트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 사고 시험을 이제 구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떨어지면 포기를 하거나 더 이상 해나가기가 힘들어요. 더 이상 해나가는 거는 가능해도 합격까지 하기까지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이제 구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걸 이겨내고 구수를 해가지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적어도 뚝심 하나는 있구나. 그럼 그 뚝심이 그냥 뚝심으로만 된 것도 아니고 뭔가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짧게 보지 않고 좀 길게 1년, 2년 장기적인 레이스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특징으로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부정선거가 우리 보통 그 얘기 하잖아요. 개헌도 뭐 술 먹고 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막 가볍게들 막 비아냥거리면서 막 보고 그러는데 이게 분석하면 분석하고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부정선거는 사실 좌우 진영을 떠나서 이거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선거제도가 혼탁해지면요, 우리가 대표를 뽑는 그런 투표를 해도 결과치가 바뀌어버리면은 우리가 투표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의를 굉장히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차대한 그런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좌우 진영을 떠나서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를 개헌 때 언급한 게 아니고 대통령 후보 시절 더 멀리는 검찰총장 시절 때부터 그 선거 제도의 그 부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물론 이제 우리 일반 이 부정선거를 제기했던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만 법원에서 자꾸 기각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이슈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기각이 자꾸 되니까 언론에서도 기각 딱 해버리니까 부정선거 없나 보다.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도 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부정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부정선거가 있구나. 근데 그 부정선거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뭐 어느 후보에게 뭐 몇백 장 더 몰아주고 뭐 한두 명, 뭐 세네 명 이런 건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조직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23년 4월에 방첩사가 그 부정선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만들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방첩사.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2024년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 한 8개월 정도 차이가 있죠. 그렇죠? 1년 8개월. 그렇죠? 그냥 8개월도 아니고 1년 8개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미리. 그런데 왜 12월 3일이냐? 이때 만들었으면 이때 바로 들어가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또 2023년 그 하반기 때는 선관위 직원 채용,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들 직원 채용하고 그런 문제로 이슈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선관위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하면서 선관위 그 간부 직원들한테 자료 제출을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대답을 하길래 야 얘네들은 어떤 집단이길래 이런 무소 분리에 국회의원보다도 더 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선관위라는 조직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보니까 거의 법원장들이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법부하고 선관위가 법원장이 양쪽을 다 맡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도 맡고 선관위도 맡고. 그러니까 뭡니까?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해도 얘네들이 기각을 시켜버려요. 기각을. 그러면 언론에서는 이유 없다는 사유로 기각이 됐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정선거는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기사화가 되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바보. 우리가 이게 투표용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두 번 접잖아요. 그렇죠? 투표하고 나서 도장 찍고 나서 그러면 어쨌든 뭐 가볍게 접든 제대로 접든 그 종이들이 계속 쌓여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꾸 눌리다 보면은 이 접히는 게 더 확실하게 접히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접힌 흔적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가 버젓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 제기를 하니까 뭐 형상 기억종이라고요? 다시 원상복귀가 된대요. 접혀진 게. 그걸 이제 선관위 그 홈페이지에서 오상진 그 아나운서가 그거를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종이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왜? 오상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표적인 아나운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어쩌면 나보다도 난 대번에 그거 잘못된 걸로 알겠는데 어떻게 이런 빳빳한 신권 투표용지를 기억 형상종이라고 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나? 이건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부정선거 물증이잖아요. 그냥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다 접고 제출하는데 이게 빳빳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증거 채택을 안 하고 뭐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단 한 장만 나와도 투표는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현실은 다 기각을 시켜버리더란 말이에요. 기각을. 사법부에서 선관위 다 자기네 편이잖아요. 이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2023년 4월에 방첩사가 부정선거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을 말은 했지만 바로 조사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게 이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기각시켜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죠. 바이든과 어쨌든 트럼프 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를 자꾸 내세우면 이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부정선거면은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파급하면은 파급할수록 중국 해커들의 하고 연계가 된 좀 조직적인 범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이 중국 쪽의 조작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부정선거를 밝히게 되면은 중국도 건드려야 되고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압력을 가하겠죠. 조사 못하게.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 2020년 대선도 부정선거라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계속 부정선거라고 제기를 했지만 주류 언론들과 주류 언론들이죠. 주류 언론들과 그 정치권에서 거의 매장시키다시피 했죠. 헛소리 말라고. 그리고 뭐 SNS 이런 데도 다 퇴출시켜버렸죠.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매장을 시켰습니다. 아무리 그 트럼프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싫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결국에는 물러났어요.
물러났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할 게 뭐겠어요? 부정선거죠. 다른 이슈들보다 부정선거가 이 사람한테는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그런 이슈가 될 겁니다. 왜냐? 자기가 부정선거로 인해서 매장당할 뻔했잖아요. 절치부심해가지고 4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무조건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대통령직을 뺏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쇠치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일이라든지 약속에서 펑크가 나거나 그러면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수를 한다거나 원수로 생각한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가벼운 문제들이니까.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제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이제 자리에서 강제적으로 물러나게 됐으니 이 부정선거 세력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환하게 웃는 그런 이제 초상화 하고 좀 다르게 이번 취임할 때 그 초상화는 뭔가 이제 누군가를 잡아서 쫓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얼굴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딱 보더라도 이 트럼프가 얼마나 절치부심하면서 이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때려잡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에 당선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슈를 계속 제기해왔던 사람들이 지난해 이제 여름부터 해가지고 이 공화당 쪽 사람들, 왜냐하면 어쨌든 트럼프는 그때 이제 대선 후보였지만 부정선거 분명히 밝히겠다고 이슈로 내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어요. 그리고 11월 말에는 그 트럼프 측근과 만남을 또 가졌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서 첩보를 이제 확인해 봤는데 수원에 있는 그 선거연수원 거기에서 중국인 해커들이 99명이 가나 총선에 대한 그 조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첩보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물러나기 전에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잡아야 됐기 때문에 긴급하게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해서 잡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평택항을 거쳐서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이 됐고 계속 신문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중국 해커로서 이러이러한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그리고 중국몽이라고 하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부터 중국까지 해상 실크로드 같은 그런 이제 길목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중국몽이라는 그런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탈리아도 중공업에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당시 트럼프 대통령 2020년 그때 이제 물러날 때 그때 이제 그 도미니언 그 서버를 이제 확보하는 문제로 그게 이제 증거 자료니까 미국 첩보기관들끼리 서로 암투가 벌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태리 쪽에서 하고 또 우리나라 이런 쪽에서 중국 해커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중국에 유리한 그런 정치인들을 당선되게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우호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제 당하고 관련 없이 지지를 해주는 거죠.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2월 3일날 이제 황급히 계엄을 진행했던 거고, 국회에 이제 계엄군을 보낸 거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계엄군 같지 않았죠. 소풍 나온 중고등학생 같은 그런 느낌의 계엄군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준비가 덜 됐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 이제 선거 부정선거 그쪽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쪽에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고, 국회에 간 거는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뭐 부속하고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다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투표할 수 있게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주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선을 돌리면서 그쪽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친 거죠. 결국에는 이 부정선거 증거 해커가 확신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부정 증거도 있지만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야죠. 사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문을 해서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까지 이제 보고가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류 뭐 조중동이라든지 주류 뭐 JTBC라든지 뭐 MBC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뭡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냥 잘 돌아가나 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미나 정책이에요. 우미나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바보. 야,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이대로 믿어. 정말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공부깨나 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게 그런 겁니다. 나보다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도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입을 싹 닫는, 눈을 싹 가리게 하고 입을 싹 닫고 이렇게 하는 게 언론이에요. 언론. 그러니까 정론지라고 할 수 있는 뭐 조중동, 이번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들어가면서 그 보도들을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악의적이고 편파적이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계엄을 내란 수계로 몰아가고, 그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내란을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거든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뭐 소동, 난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일본 왜구가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를 임진왜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주족, 얘네들이 쳐들어온 것도 정묘호란, 호란이라 그래요, 호란, 병자호란,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면은 조선시대는 이제 유교가 성리학이 주류인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교라든지 성리학은 항상 그 위계 질서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종이 되는 나라냐, 주인이 되는 나라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만주족은 역사적으로 따지면 같은 동이족이지만 우리한테 주인으로서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었죠. 그렇죠? 그쪽에서 어떤 우리 조선을 침범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우리가 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란이라고 어떻게 대통령이 내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로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국민들은 그것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란, 수계, 내란, 수계.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내란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내란이에요? 제가 이제 이 블로그에 이제 글 같은 것도 쓰면서 설명을 했지만은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으로 우리가 보는 이유가 12.12 쿠데타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 최규하 대통령이었어요. 최규하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12.12 반란을 통해서 반란이라고 하죠, 그렇죠? 쿠데타 반란은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최규하 대통령을 몰아내고 정권을 찬탈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내란이라고 하고 이런 걸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됐을지라도 그 사실만큼은 내란이 되는 거예요. 반란,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계엄을 했다고 내란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말이.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얘네들이 왜 민주당에서 왜 내란이라고 했을까? 그거는 얘네들이 종중 세력이기 때문에 사고방식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즉 중국이 상국이고 우리나라는 종의 나라다. 그런데 계엄을 통해서 중국하고 관련 있는 민주당 사람들을 탄압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고방식 중에 은연중에 중국을 공격했네? 내란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종국 세력들도 마찬가지죠. 계엄을 통해서 간첩들 잡아놓는다. 그럼 결국에는 북한 김정은의 부하들을 공격하는 거니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말이 안 되는 왜 내란을 붙였을까? 근데 이걸 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한문 잘 모르잖아요, 한자. 그러니까 내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란. 수계. 아니, 어떻게 대통령한테 수계라는 말을 붙입니까? 어? 요즘에 또 우두머리라고 하대요. 정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고 탄핵 아직 안 됐잖아요. 인용 안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한테 막말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직함이 있는데. 그런데 내란 수개니, 내란 우두머리니 막 막말을 막 쏟아대고 윤 대통령 측 이런 말도 안 하고 윤 측 변호사들, 와 정말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이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조선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내란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때 임금님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신하들이 내란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결국에는 이걸로 뭐 특검을 한다느니 뭐 탄핵소추 뭐 해가지고 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헌법재판소 가니까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 그러니까 뭡니까? 내란죄를 없애고 탄핵을 심판해봐라.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그것도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란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탄핵을 하고 그걸로 헌법재판소에 보냈는데 내란죄를 빼고 심판을 해달라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면은 민주당에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떤 치밀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식의 불법을 자행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이 보여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분노하는 거죠. 아무리 잘못했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적으로 진행을 해야죠.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체포까지 하고 구속까지 시키고 결국에는 뭡니까? 망신 주는 거, 망신 주는 거. 윤석열 너 이 녀석 한번 맛 좀 봐라. 근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다른 게 뭐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검찰의 어떤 그 수사 압박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게 보통 자기가 스스로 좀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한테 흠집을 잡히면은 그걸 못 견뎌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 수치가 좀 높은 사람들은 조금만 흠집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도 이제 구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구술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장기전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즉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는 게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아냥 거이죠. 그럼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한테만 충성한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이제 그 말이 아니라 이 보통 자기 위에 상관한테만 잘 보이면은 진급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나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대의 명분이 있으면 거기에만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이제 말이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선거 난 이거 되게 반드시 바꿔야 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한다 하면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이것만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가든 이번에도 이 검사 시절이나 뭐 검찰총장 할 때 뭐 직무정지 당한 게 벌써 한 3번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대통령까지 한 4번 정도 됐는데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다. 왜냐?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 자리 지키게 급급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 딸린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결혼은 뭐 했지만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이렇게 나선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 향후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면은 거의 사법부하고 선관위 그리고 민주당, 경찰, 군대 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장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사법부는 이제 뭐 서부지방법원 그렇죠?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그 대신 믿을 것은 이제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대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거기에도 이미 민주당하고 같은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민주당이 그래도 이 국민의힘보다 나은 건 뭐냐면은 배신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배신하는 사람들은.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배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자기 살 길을 바꾸고 대통령을 살려야지 자기네들이 사는 게 정상적인 건데 대통령은 이미 끝났다. 조기 대선 가자. 대통령은 감옥에 가는데 자기네들끼리는 내각제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 정서에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대통령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향후 조기 대선이나 아니면은 개헌 이런 쪽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버린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이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고 국민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50%를 넘었고 60%, 또 70%까지도 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론이 우호적으로 형성이 되고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힘 그 힘이 이제 민주당보다 이제 지지율이 역전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 또 뭐 정권 연장하는 의견이 정권 교체 의견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헌재에서만 각하 결론이 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제 복귀가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복귀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은 이제 국민들의 어떤 여론 그리고 국민의힘 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세력들 그런 이제 하고 이제 힘을 모으게 된다면은 좀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잖아요, 그렇죠? 취임하면서 이제 이 부정선거 이슈를 이제 공조 수사를 요청하게 될 거예요. 공조 수사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대북 제재, 북한에 이제 800만 달러 보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큰 칼을 휘두를 경우에 이재명 대표를 체포해서 미국 법에 따라서 구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량 70년, 100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압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제 그 부정선거 세력들이 있는데 이런 부정선거 세력들을 깨려면은 미국의 압박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압박. 부정선거, 공조, 수사, 대북, 제재, 이재명 대표 체포. 이 건으로 이제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왜냐? 부정선거 공조 수사하게 되면 이제 선관위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연결돼 있으니까 중국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공병호 TV 같은 거 보니까 작년 4월 10일 그 국회의원 선거도 53명, 53명의 국회의원이 바꿔댔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국민의힘이 53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도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원래 당선이 안 된 거예요. 당선이 된 걸로 돼 있고,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또 박찬대 의원 이 사람들도 원래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 부정선거로 이제 된 걸로 이렇게 결과치가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면서 부정선거 공조 수사가 되면서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미 그 99명 해커가 불어놓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될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체포권에 대해서 미국이 의사를 표현하면 이재명 대표는 꼼짝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중국으로 도피하거나 그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압박이 들어오면서 부정선거 카르텔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그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2월에서 3월, 2월 중에 이제 발표가 나게 될 거고, 그러면서 트럼프의 그 압박으로 인해서 또 여론의 향방이 정권 유지, 또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그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백기를 들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왜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고 말이 안 되는 말이. 그래서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될 거다.
2월 4일쯤 각하. 기각도 아니고 각하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할 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가 되고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이 2월 중에 나오게 되면은 보통 2심 결과 나오면 이제 유죄 판결 나면 이제 뭐 바로 구속을 시키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봐가지고는 또 3심까지 또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구속은 또 안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각하가 나면서 복귀하게 되고 복귀하면서 미국하고의 그 부정선거 공조를 하면서 선관위를 비롯한 이 카르텔을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한 3월쯤에 최종 이제 부정선거 결과치가 나오고 이게 전 세계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좀 늦게 나올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태리 쪽에 있었던 그 도미니언 그 서버도 다시 한번 또 조사해야 되고 어쨌든 중국을 압박하면서 그 아프리카 뭐 이런 쪽에 어떤 그 네트워크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6월이나 7월 이럴 때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거니까 그 중국 해커까지도 이제 잡았으니까 한 3월 중에는 발표가 날 걸로 봅니다. 발표 3월 중. 그러면서 4월 총선이 이제 그 전에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민주당 이제 해체가 되면서 총선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총선이 들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정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 텐데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속아내는 작업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게 예상대로 흘러가게 되면은 한 240석 정도는 얻지 않을까 국민의힘이. 그러면서 이를 기반으로 4년 중임 제 대통령제로 이제 개헌 논의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의견인데요. 이번에 이제 이 사법부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깊이 생각해봤고 선관위 문제도 그렇고요. 선관위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정당 이제 선관위는 이제 해체가 되면서 그 선관위 업무를 이제 각 정당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각 정당별로 동일한 수의 대표자를 뽑아서 관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뭐 A 정당, B 정당, C 정당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동일한 수를 다 각 정당별로 동일한 수를 이제 뽑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정당 의석수가 이제 크다고 해서 대표를 많이 뽑고 그렇게 되면 많이 뽑은 쪽에서는 또 부정을 저지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각 정당별로 동등한 수로 뽑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법부는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도 그냥 그 판결을 엉터리로 해버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사법시험도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제 이 사법시험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사법시험을 통해서 지금 그 대통령 자리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사법시험인데 그거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처럼 이제 로스쿨로 이제 그렇게 이제 바꿨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무조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검사하고 이제 그 변호사는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판사잖아요. 판사 그렇죠? 판사들을 국회의원처럼 선출직으로 하는 거예요. 선출직. 즉 이제 판사가 될 사람은 뭐 로스쿨 나온 사람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로스쿨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립 판단은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제 각 정당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처럼 투표를 통해서 선출직으로 뽑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판사 직종은 평생 판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내가 최고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아무도 자기네들 공격 못한다 이거죠. 지금 선관위 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자료 왜 제출 안 했어요? 물어보니까 저는 안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굉장히 아나무인적인 그런 상황으로까지 간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한번 사법시험에 붙었다고 해서 판사가 됐다고 해서 퇴직할 때까지 계속 사람들 판단만 하는 일만 하니까 자기들을 넘볼 수 없는 존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처럼 선출직으로 뽑거나 배심원제 같은 걸 운영해가지고 엉터리 판결이 나오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헌법재판소도요, 사실 이게 좀 불필요한 그런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단식으로 끝내버리잖아요. 무슨 거수하듯이 손들어서 찬성. 이거를 굳이 헌법재판소라는 걸 운영하지 말고 그냥 기존에 사법부에서 맡아서 하면서 뭐 헌법 관련된 소원이면은 그걸 뭐 재판소에서 판결을 하고 3심제잖아요. 3심제.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3심제로 1심 받아보고 인용 항소해서 2심에서 기각 뭐 최종 기각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안정적인 판결이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뭐 단심제를 해가지고 저번에 뭐 박근혜 대통령 때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뽑았던 그 헌법 재판관조차도 박근혜 대통령 손을 들어주지 않고 8대 0으로 만들어가지고 파면을 시켜버리는 그런 몰지각한 그런 판결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재판만큼은 이성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고 어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의명분이 좋잖아요. 부정선거.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정치권의 어떤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고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거를 바로잡아 주니까 민의가 훼손되지 않잖아요. 엉뚱한 사람이 대표자가 되지 않잖아요. 엉뚱한 사람이 가짜가 대표자가 돼가지고 가짜법 막 만들고 그러면 그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그 심대한 피해를 미치는 겁니까? 근데 이것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잡아준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제2의 건국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될 겁니다. 이게 좌우 진영 논리를 떠나서요. 모든 일은 정직하게 처리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옥까지 갔으니까 이제 국민의 민심이 확 돌아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 좀 불쌍해 보이면 동정심이 생기거든요. 뭐 지금 이제 뭐 구속되고 해가지고 속쓰린 분들도 있지만 우리 민족사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한번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중국의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있는데요. 좋은 거는 영향받아도 좋아요. 좋은 거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이런 조작질 이런 거에 우리가 거기에 예속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건전한 시스템을 갖게 되면서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북한을 특수통일하고 그리고 만주 대륙과 중국 동부 연안 이게 사실 우리 옛날 상고시대 때 우리 민족의 영역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건전한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가 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부정선거로 거짓된 대표자가 뽑히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나라를 살리는 것보다는 자기 위주의 그런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조선이 멸망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오히려 북한에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번에 개헌하면서 정말 군인들이 울고 짜고 하는 그런 모습도 봤는데요. 야, 전쟁 나면 우리나라에 있는 적들하고도 싸워야 되겠구나. 우리가 말로는 북한 뭐 흡수통일한다, 한 방에 끝낸다고 말은 하지만 이 내부의 적에 의해서 우리가 괴멸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이제 위기의식을 갖게 됐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 민족이 민족 중흥의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부정선거를 파헤침으로써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찬란한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뭐 누구나 생각은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르고 하겠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개헌 이후로부터 공부하고 느낀 점들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진영 간에 어떤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 사람마다 생각도 다 다르고 또 생긴 것도 다르고 또 관심사도 다르기 때문에 입장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정선거를 서로 간에 공유하고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만큼은 서로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 애정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이거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